이거 잘 들리죠? 네. 네, 저희 의사님이 앞에 앉아계시니까 역시나 떨립니다. 양대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이 학교에 이 건물들이 없을 때, 방금 최근에 허물어진 그 건물 있을 때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GST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승진할 건 다 해서요. 이런 거 강의하고 다녀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 동영,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브에 치면 나오니까 혹시 오늘 못 봤다, 이제 감동적이어서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유튜브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치면 볼 수 있습니다. 강의는 거의 120회를 넘겼고요. 이 강의 시작은 아마 2년 전, 3년 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한 거의 7, 80번 정도 했고 지금 최신 업데이트본을 후배들 앞에서 최신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01, 02, 03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한 70번째 버전 여러분한테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 마크 코트의 이 그림 한번 보고 뭐가 생각나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 마크 코트는 지금부터 딱 120년 전의 프랑스 화가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탁 떠오르는 거. 이 막혀있는 생각을 터야 돼요, 후배님들. 교과서적인 공부는 이제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제가. 드론이 떠오르요, 드론. 맞나요? 드론? 안 떠올라요? 드론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그림 뭐가 떠오를까요? 로봇 청소. 네, 로봇 청소기.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여기 끈으로 연결돼서. 그렇죠? 이 장마코트의 이 그림들을 구글에서 찾으면 한 30개 정도 나와요. 30개 정도 나오는데 다 저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숫자가 뭐라고 써 있죠? N1 2000년의 세상에는 이런 뜻이에요. 2000년의 세상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자 싶은 말은 상상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나 창업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교과서적 마인드로는 접근할 수 없다. 보셨나요? 아람브라 공작의 추억? 보신 분? 이렇게 공부만 하면 안 된다니까. 놀아야 돼요. 아람브라 공작의 추억은 보세요. 뭐 요즘 뭐 몰아보기도 있으니까 몰아보시면 내용은 이겁니다. 들리나요? 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키우고 마이크 컷이다. 가까이 대줘 보시겠어요?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이 시스템은 안 한다고. 아, 보셨죠? 아람브라 공작의 추억의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소프트 렌즈를 끼면 소프트 렌즈가 VR이에요. 그리고 이 VR에서 현실 세계로 가면 아람브라 궁전에 가면 그 역사에 맞는 스토리텔링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하게 된 지는 1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VR 개발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120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이런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가 켜졌나요? 현재 보셨던 이 그림들은 GI 개진해서 2017년도에 2030년의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보신 동영상의 50%는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 실험실 레벨로 구축이 되고 있고 30% 정도는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잘 찾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양대륙 교수님 이전에 이철수 교수님 등등 은퇴하신 교수님들한테 30년 전에 이런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기계가 연동이 돼서 올림픽에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고 또 꼴찌도 안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 33%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30% 효율까지 올라가고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50%까지 올라갈 때는 태양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높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운동이 시작됐고 핵 이식과 유전자 관련이 비슷한 얘기인데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3명입니다. 런던에서는 바이올로지컬 페런츠가 엄마, 아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핵을 제공하는 세 번째 부모가 주민등록번호에 찍혀놨습니다. 핵을 이식하는 유전병에 있는 것들 핵을 이식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얘기를 하고요. 핵 융합 1억도 올라간 거 보셨나요? 관심 좀 가지세요. 1억도 temperature 1000 degree 1억도에 해당하는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을 작게 만드는 아이언맨 가슴에 들어가는 핵융합 기술 이런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레벨에서 했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냉동 보존은 17년 11월부터 러시아의 3대 인간 냉동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브랜치. 그래서 현재 63구 정도가 있습니다. 왜 냉동을 할까요? 왜 냉동을 할까요?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두 번째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보기 싫은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만간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실현을 당했어. 너무나도 아파.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냥 냉동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는 다운로드하고 일단 뇌는 다운로드하고 냉동 모드로 들어가서 10년만 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민했던 세상의 그 고통이나 고민들이 싹 없어지는 세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대 개념의 변화를 3가지 시대로 나눴고 3가지 시대 중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4차 산업혁명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무슨 과목 중심으로 배웠어요. 기술, 과목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하는 그 포인트는 시대 개념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 것이냐. 첫 번째 우리는 특히 20대들 제가 오늘 불행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 것이다. 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신기후체제 시대에 살 것이다. 다 동의하죠. 그 다음에 100세 시대, 여러분은 120살까지 삽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처럼 보이는 분들은 다 100세 시대라고 100살까지 산다면 120살의 의미가 뭘까요? 환갑 2번이에요. 첫 번째 환갑은 노는 거고 두 번째 환갑은 잔치하는 거고. 그래서 환갑 2번의 세상을 사는 그 시대 개념에 녹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시대라는 감각을 키워놨고 이러한 변화에 생기는 표준들을 새로운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얘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표준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그 표준을 따라가야만 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20대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금 10대들은 10대 이하의 아이들은 그 뉴 노멀이 자기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뭘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 뉴 노멀 시대의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 신기후체제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등과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여가, 편의, 그리고 미세먼지, 물 부족, 재생에너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살고 있을 앞으로의 30년 후의 세상의 키워드가 되고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초시대라는 개념을 씁니다. 초시대 세상에서 나타날 것들은 바로 초연결 원격 의료 가능하겠죠. 초연결 VR 여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상상을 하도록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표준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2050년.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의하시는 분. 네. 자, 제가 이거 앞으로 3번 물을 건데요. 3번 물을 때 거의 다 듭니다. 네,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블라블라블라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 영어로 blur the boundary라고 해요. blurring 한다 그러죠. 수채화 물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blurring 하면 보라색 되는 그런 것들을 blur the boundary라고 하는데 바이오, 정보, 나노, 인지과학 있지만 이런 틀들이 다 깨지는 거죠. 결국은 깨진다라기보다 blurring 돼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딱 줄여서 C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물리가 주도가 되는 시스템. 이제까지의 생산의 주체는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아닌 새로운 친구인 로봇과 함께 생산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세상.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자체가 간단한 로봇입니다. 그 로봇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주체들은 이미 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교과서적인 해석보다 사이를 연결한다는 해석이 1차, 2차, 3차, 4차로 해석이 됩니다. 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에서 곳과 곳 사이를 뭐라 그러죠? 공간이라고. 공간. 그렇죠? 곳과 곳 사이를. 그러면 때와 때 사이는 시간.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된 배경이에요. 공간에 대한 불만, 시간에 대한 불만, 인간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항상 만들어왔던 인간이, 사람이. 이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는 인간과 무엇이 연결돼야 될까요? 가상의 연결입니다. 현실계를 천지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땅의 뜻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된다. 천지인이라는 현실계가 불만이 생겼어요. 갈 때까지 왔어. 그게 1차 산업혁명에는 이 도시가 연결이 돼요. 도시가 연결이 되면서 독일의 소세지와 영국의 소세지 맛이 서로 맛있다고 하는데 둘 다 맛있긴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독일 맥주와 영국 맥주 완전히 다르죠. 독일 맥주 뭐죠? 대표 맥주? 라. 영국 맥주, 대표 맥주? 요즘 여러분 많이 먹는 에이. 그렇죠? 공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김승욱 교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도시 간에 연결이 되면서 신기술과 문화가 융합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환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2차 산업혁명에 전기가 대량 생산을 통한 혁명적 변화가 나오기 전에 1차 산업혁명은 정리가 안 됐어요. 1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그림은 보헤미안 운동을 할 때 그때쯤에 사람들이 망치와 해머로 기계를 부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이었는데 그때는 혁명이라는 걸 모르고 폭동이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2차 산업혁명 때 낮과 밤이 연결되면서 문화가 융합되는데 낮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문화도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 따뜻하게. 낮 문화 말고 무슨 문화? 밤 문화라는 것도. 낮과 동일한 방식의 삶이 밤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융합, 또 다른 전환 때문에 3구제를 운영하는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구나라고 했던 것이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3차 산업혁명 때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나갔어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나라는 IMF예요.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대학생 몇 년생이에요? 네? 95년생? 그거보다 더 어린 사람 몇 년생? IMF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교수님처럼 생기신 분들은 다 알고 이게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의 쇼크를 받은 30여 개국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뭐가 섞이냐면 국가 간이 연결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몰랐던 금융 구조가 이제 클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마음대로 썼던 금융 구조가 공개가 되면서 모라토리엄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연결이 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정보들이 연결돼요. 정보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갔던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는 가상과 현실이 연결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도 즐기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면서 마찬가지로 융합되고 기술이 전환되고 그런 사회구조가 전환되는 세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혁명인가라는 포인트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학부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연결, 융합, 전환, 혁명이라는 단계로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세상. 첫 번째는 공간이 연결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연결되고 세 번째는 시공간이 연결되고 이제 남은 건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그 범위 안에서 인간계와 가상계가 연결이 되는데 왜 우리는 현실계에 있는 이 계를 가상계와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한 불만, 시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현실계를 또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편의와 편익을 추구하는 속성. 결국은 가상인간 있죠? 가상 공간도 있죠? 그리고 가상 시간도 있어요. 시뮬레이션 타임에서 결국은 이 둘이 연결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어쩌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거부감들이 있죠. 왜? 나는 저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는 초지능화, 초연결, 가상화라는 타이틀로 갑니다. Super Intelligence, Virtualization, Hyper Connectivity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예정이냐면 일자리가 대체가 되고 사회 경제 활동이 기존 교육과는 다른 포맷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교육의 포맷이 바뀌면서 사회 경제 활동의 포맷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교류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시공간도 다 연결을 시켰고 가상도 연결이 되지만 또 하나 남아있는 건 뇌를 다운로드하고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말을 못하는 분들에게 피부에 손을 얹어서 맥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외계인 같죠? 무슨 이렇게 마블에서 나오는 그리고 지느러미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들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가능성도 나타나고 오늘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 개발 체계를 봤을 때는 인프라, 추진 동력, 적용 산업 세 가지인데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의 포맷으로 딱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드웨어 인프라는 사물 인터넷, 드론, 3D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등. 그럼 추진 동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추진 동력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열게 될. 그리고 적용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암호화폐, 스마트시티, 가상쇼핑, 드론 운송 등등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교과서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뛰쳐나가십시오. 새로운 교육으로.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파워인데 주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옮겨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교육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의 체계는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로 맥락이 이해되면 서로 패턴을 이해해서 예측한 결과가 된 지식이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지혜로 모여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BIKW라고 하는 기승전결입니다. 잘 따져보면 기승전결의 논리로 살아왔지만 가치의 이동이 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교육을 받아온 우리들은 지금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이걸 통으로 배우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은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때 한꺼번에 받아들여요. 기승전결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승전결의 논리는 사고의 방식을 위해서 가르쳐야겠지만 정보를 순서대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가치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가치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항상 말을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편견을 없애는 결론을 보여주죠.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2살짜리 아이가 천재인가요를 가장 많이 찾는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데 이렇게 안 찾아요. 편견이 들어가서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우리 2살짜리 아들이 천재인가요가 3배가 넘어요. 이거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고 2017년 전입니다. 아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이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는 거죠. 실제로 딸이 더 천재예요. 영재교육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딸이 60%, 아들이 40%.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에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이런 왜곡된 정보에서 오는 거죠. 잘못된 편견에서. 근데 우리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만 해도 예전에 술 마실 때 투지폰 있을 때 전화 오면 그냥 딱 집어넣었거든요. 요즘 우리 교수님들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딱 켜놓고 말 나올 때 거짓말 같다고 바로 찾아봐요. 바로 찾아봐요. 야, 그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이미 바뀌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아, 나는 아직도 투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의심을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재에 대한 평가를 어디가 더 훌륭하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디가 더 훌륭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신 있게. 아, 뭐 바보야? 왜 대답을 못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렇죠? 왼쪽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온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A+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냐면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까지를 거치면서 표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왔던 거죠. 여기서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1700년도에 영국 런던에 있는 공장이에요. 여기에 스탠다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인간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다 똑같은 모양새 단추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모양새 뭐 기념품이 만들어지고 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싶으면 이 사람들한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표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 500개를 만들어내면 빨리 만들면 빨리 퇴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500개를 만들었으면 30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표준을 맞춰야지만 그 표준에 빨리 도착하면, 우리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선행학습을 합니다. 선행. 자기가 즐거워서 선행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즐겁지도 않은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현실. 왜? 표준에 빨리 도달하는.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뉴 노멀 다르게 표현하면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과연 현재까지의 교육의 표준들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자, 표준화된 인재 A+를 주로 받는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할 수 있을까요? 융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까요? 협업을 잘할까요? 리더십과 팀워크에 더 훌륭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A+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교육을 쫓아왔고, 그 교육에 의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역량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이미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는 면접을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데, 물론 100% 블라인드는 아니지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4.3 평점으로, 여기 서울대학교로 갑시다. 4.3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명문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C 언어와 통계를 다룰 줄 알고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가운데죠? 궁금해지죠? 그렇죠? 근데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대? 그러고 옛날에 뽑았어요. 네? 그리고 저기 서울대 4.3, 고대 4.5 비슷하겠지 뭐 뽑았어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 써보니까, 쓴다는 표현보다 필드에서 일을 해보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의 미래교육의 가치는, 이게 지금 현재 지식 전달 체계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교육, 종래 교육의 인재 분포들은 지식을 빨리 습득한 친구들, 그리고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식을 빨리 습득한 친구들이 현재 대접을 받는 세상인데,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서로 바뀝니다. 잉여교육이라는 부분. 몇 학번이에요? 몇 학번? 13학번. 13학번을 좀 걸어 다니죠? 13학번 걸어 다니고. 자, 질문할게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있었어요? 그 콜롬비아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은? 100년 전이죠. 100년 전. 1592년을 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임진왜란이 왜 생겼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게 바로 잉여교육이라는 거죠.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현재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592년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워질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들이 이제는 공부하지 말고 딴짓해라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잉여교육 부분이 공부 좀 그만하고 딴짓 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 부분이 넓혀지면서 교육의 컨텐츠를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 교육 컨텐츠를 제일 바꾸기 쉬운 조직이 대학입니다. 대학.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온 데까지 그 교육 컨텐츠는 우리 교육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조직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수능해야 되고 어쩔 수 없지만, 대학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교육부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120번 넘게 하면서도 학교에서 절반 이상을 했어요. 교수님들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1등만을 위한 무한 경쟁을 해온 세상이 이제는 아니다.
속도 중심의 산업 중심 사회와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속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는 협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협업 중심으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딜 이렇게 지정하는 그 속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장 잘하는 방향으로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인데요. 속도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 쉬어갈 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71년생 100만 명. 100만 명이 학력고사 여러분이 아는 수능을 봅니다. 100만 명이 시험을 봐요. 그럼 재수, 삼수가 기본이겠죠? 우리 그래서 칠수도 있었어요. 칠수. 의대 가겠다. 법대 가겠다. 칠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자식 세대들이 이제 68만 명 세대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45만 명 시대고 올해 30만 명이에요. 뭐가? 입시를 볼 사람들 30만 명. 현재 이제 올해 태어난 출생률이니까 그러면 2030년에는 2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구 전력은 완전 고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 지금? 그게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완전 고도 시대에 살아요. 일자리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일자리는 충분한데 여러분이 못 가거나 안 가는 이유는 잡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떨어져.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잘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거 말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 교육을 못 받고 있고 아직도 직업관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직업을 갖는다. 직은 뭐냐면 직을 먼저 가지면 업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교수직을 가지면 강의도 하고 강의라는 업도 하고 연구라는 업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초청도 강연하고 이런 업들이 생긴다. 직을 잡고 업을 따져라 라고 하는 교육이 바로 정해진 방향으로 일렬로 100만 명을 세우면서 한 방향으로 뛰라는 거죠. 니네가 뛸 곳은 의사, 변호사, 교수야. 이렇게. 그러면 100만 명이 뛰면 한 방향으로만 뛰면 산업사회에서는 맞았어요. 그 산업 중심 사회에서는 맞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안 맞는 교육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뛰어서 100만 명인데 1등부터 100만 등까지 생겨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 상위 15만 명만 대학을 들어가면 85만 명은 재수, 삼수, 다수, 칠수, 팔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런 직들을 가진 첫 번째 원 디렉션으로 가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은 투 디렉션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이 촉매가 나타났어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백세이즈라고 하는 이 촉매제에 의해서 교육의 틀이 출발선이 아닌 출발원으로 시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보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예요. 왜? 옆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모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이 아닌 두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꿈이 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라고. 업그레이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업들이 자잘하게 모여서 서로 새로운 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융합되고 연결되면서 업이 직으로 바뀌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업직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 제자들이 제가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제가 하는 플리트 러닝 클래스에서 그걸 거꾸로 노이타풀코라고 거꾸로 하면 노이타풀코입니다. 어큐페이션을 이렇게 읽으면 직업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4명의 조 이름이 노이타풀코예요. 업직의 개념으로 조를 만들었다. 새로운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국은 업직이 웃기게 보이죠. 이 논리가 웃기게 보이잖아요. 이
매일경제에서 딜로이트 컨설팅으로 여기 보시면 2017년 8월에 극보잡이 뜬다라고 하는 한 섹션에 글을 냈어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발 3D 프린팅, 가상교육 전문, 스마트 스쿨 사업자, 빅데이터 큐레이터, 디지털 세탁인, 양자 컴퓨터 전문가, 디지털 목수, 로봇 상담과 로봇 옵티마이저 등등 현재 없는 업들, 하지만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나타날 업들. 자,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 보시면, 자, 디지털 세탁인이 어떤 업일까요? 디지털 세탁인. 잊혀질 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잊혀질 권리. 한 번의 실수로 그 나의 이 인터넷 자료는 안 없어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직업이 합법적으로 생길 것이다. 또 하나는 디지털 세탁기 중에 하나, 내 컴퓨터 정리해주고, 스마트폰 정리는 지금 자동으로 하고 있죠? 내 컴퓨터 한번 정리해주고, 예를 들면 보고서를 썼어요. 최종 보고서 쓴 다음에 고치래. 최종 보고서 1, 또 고치래. 최종 보고서 2, 또 고치래. 진짜 최종 보고서. 마지막에 진짜 파이널 이렇게 가다가 내는 것만 딱 놓고 나머지 거 다 어디 갔어? 못 찾아. 어디든지. 바탕화면에 막 올려놨다가 한꺼번에 버리기도 하고. 이런 디지털 세탁이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좌우로 떠요. 듣보자 업으로. 현재도 시작됐고. 이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다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업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도 제가 가서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된 빅데이터. 스타벅스 이제까지 데이터는 숫자가 앞으로의 데이터 이미지 그 이상 의자가 또한 그 이상의 데이터 차종과 차 번호판 물론 개인정보가 대장적인 범위 내에서 경사도, 차선, 이점도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한꺼번에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플랫폼 중에 여러 가지 집합체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실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한 400명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시면서 몇 명이 남게 될까 숫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then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자, 400명 중에 몇 명이 남은 것 같아요? 실제 벌어진 현상입니다. 시애틀에 17년 11월에 만들다가 18년 3월에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애틀이 있습니다. 아마존 미국의 첫 번째 마트가 몇 명이 남은 것 같아요? 숫자를 던져보세요. 20명. 4명이 남습니다. 4명. 4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진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세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사라졌어요? 99%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마존고는 그 99%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3년의 기회를 더 주면서 스위처 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게 합니다. 월급을 그대로 주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여기까지는 볼만하죠. 볼만하죠.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이 아틀라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이 실패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인간적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반출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요. 로봇이면 실수하면 안 돼요. 왜? 빅데이터의 실패 데이터까지도 빅 분석 데이터로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는 로봇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는 이제 소피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소피아는 이제 박영선 씨가 시장으로 나오면서 한국으로 공수해와서 대화를 나누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초 만에 딥러닝 프로세스를 돌려서 인터넷 다 찾고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라는 질문과 똑같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왔어요. 이미.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반려로봇과 협력형 로봇과 로봇 시민권이라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누가 시민권을 부여받냐면 세금을 낸 사람입니다. 만약에 로봇이 세금을 낸다면 시민권을 줘야 하냐 말아야 합니다. 법적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로봇, 반려견보다 반려로봇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유는 반려견은 따뜻하기만 하고 애교만 부리죠. 나이 드신 분한테 반려로봇을 119에 전화해주고 당장 응급처치도 할 수 있다. 반려로봇을 키우겠습니까? 반려견을 키우겠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인공지능 비서 이 구글 듀플렉스의 첫 번째 시연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바로 현장에서 이 조건을 줍니다. 나 머리 자르고 싶어 이렇게.
이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빅스비나 시리 같은 건데 구글이 아마도 인공지능 비서 시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자, 이 비서를 여러분한테 임플리멘테이션 시킨다면 휴대폰에 5만 원이다. 그럼 할 겁니까? 5만 원이면 할 거예요. 하죠.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인공지능 앵커는 한번 보셨나요? 인공지능 앵커는 간단히 보시고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내용에 맞게 표정과 음성까지 적절히 조절되기 때문에 사람 아나운서와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베이징 김희우 특파원입니다. 我父亲能确认365天，每天24小时不停歇，为你提醒。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 아나운서는 중국 관영시간통신사의 AI, 즉 인공지능 합성 아나운서입니다. 중후한 진정과 여유 있는 표정은 인간 아나운서를 화면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作为真实的主播，面对สื่频 뒤에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 멈춰보면 이 사람의 방송 그 분량 2,000편, 200에서 2,000편인데 2,000편을 가지고 그 톤과 감정과 표정을 빅데이터에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딥러닝을 돌려요. 그리고 뭐만 하는 거냐면 앞에 프롬프터만 띄워요. 프롬프터. 그러면 띄우는 것도 아니죠. 치죠. 그냥 치고 이거 읽어 하면 읽을 때 저 사람 표정이 훈련시켰던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못해요. 실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읽는 기술. 올해 나온 기술입니다. 웨어러블 한 것들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올해 CES에서 작년 CES에서 이 LG, 삼성, 아이폰 등등의 회사들이 거의 동시에 출시했는 상품입니다. 결국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수익 창출의 기본 모델이 되는 세상이 왔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속도는 이렇게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65세 드신 할아버지가 배웠던 교육을 15살짜리 중학생이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사회죠. 물론 기초적인 부분은 다 배워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알파고 때문에 이 인공지능 시장이 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쇼킹한 일이 없었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쇼 오프를 했죠. 한번. 그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알파고. 근데 그만큼 쇼킹했던 게 이 바로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벤트였는데 루브리지 대형 박물관에서 렘브란트 전문가 50명을 앉혀놓고 이거를 시킵니다. 자, 실물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비교해 보시오. 못 맞춥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250점 중에 200편을 놓고 3D 프린팅 기술, 터치 기술, 데이터 읽는 방법, 컬러링 기술 전부 다 이걸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로 이 넥스트 렘브란트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50편 중에 그려지지 않은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40대, 50대 남성애들 코스염이 나고 수업을 들고 3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요. 3시간, 인간보다 빨리 그리는 거죠. 3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고 넥스트 렘브란트가 참석하신 여러분을 그려줘요. 그럼 누가 그려준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려준 거죠. 그 넥스트 렘브란트 인공지능이 여러분 초상화를 딱 그려주고 5만 원을 받는다면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 5만 원이라고 하냐면 바로 위쪽에 루블 위쪽에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한 화가들이 한 50명 100명이 앉아서 그림 그려서 50유로예요. 내 초상화 그려줄 때 50유로. 화가들도 없어질 판이에요 이제. 무명 화가한테 내 초상화 그릴 거예요. 렘브란트한테 그릴 거예요. 렘브란트한테 그립니다. 새로운 산업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이런 면에서 직업들이 없어가고 있는 이런 인간 위기의 세상을 싱귤라리티 포인트라고 하고 그 약사, 변호사, 예술가가 아주 대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그 시대 개념이 2045년으로 봤는데 미래학자들과 저도 그 정도로 봤는데 최근 미래학자들이 책을 다시 씁니다. 2030년도 몇 년 남았어요? 11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40줄 넘은 사람들은 10년 아주 짧아요. 10년 아주 짧고요. 여러분은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곧 옵니다. 203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이제부터는 방향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2050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동의하시는 분? 자, 딱 이렇게 늘어납니다. 뒷거를 계속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다 듭니다. 100세 시대 생명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빅데이터 인공지능. 첫 번째. How do I look, John? He said it was founded up. 엄마 아빠의 얼굴과 그리고 그 타임스퀘어와 엘모를 항상 듣기만 했어요. 어떻게 생겼다. 듣기만 했던 아이가 보게 됩니다.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설명해 준 거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요. 엘모를 보면서. 자, 두 번째. 3D 프린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성형수술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3D 프린팅을 해오면 코드, 광대뼈들 해오면 바꿔 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리도 레시피만 있으면 로봇이 더 잘합니다. 왜? 정량을 잘 맞추니까. 또 요리사도 이미 3D 프린팅 기술로 충분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통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약 치료를 받는 분이 VR의 장점이 뭐냐면 몰입감이에요. 몰입감. 그래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2017년 9월에. 그래서 VR을 가지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마약처럼.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술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집에 의사분이 있으신 지방분의 사과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여기서 또 의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사과를 드리고 합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AI 로봇이 의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에 합격했습니다. 중국 기술기업 아이플라이 테크와 칭화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AI 로봇 샤오이는 지난 8월 의사 자격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달 초 합격자 발표에서 샤오이가 받은 점수는 합격선인 360점을 훌쩍 넘은 456점이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샤오이는 600점 만점에 100점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건의 의학사정과 200만 건의 의료 비용, 40만 건의 투자 등을 통해 방대한 근로 지식을 습득, 결국 합격했습니다. 삼수했습니다. 삼수. 샤오이 자체가 삼수했어요. 삼수. 첫 번째 100몇 점, 두 번째 300점 이하, 세 번째 400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의학 과가, 무슨 내과, 외과 이런 것 중에 가장 핫한 게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하고 싶은 과, 영상의학과입니다. 영상의학과. 누가 더 잘할까요? 샤오이가 잘할까요? 서울의대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잘할까요? 예. 데이터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영상의학과가 훨씬 더 잘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꿈꾸지 말라고.
오히려 외과가 더 나을 수 있다고. 근데 수술하는 의사도 있어요. 지금 로봇 의사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응급실, 이머전시 응급실에는 현재 배치가 돼 있어요.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이 샤워가 질문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아시라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수술하는 걸 보여드리기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체열하는 로봇을 드리고 왔습니다.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몸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뚫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혈관이 이제 바이패스가 아니고 관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그런 실수를 하는 99.9% 정확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의 두께가 다르니까, 혈관의 두께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스탠포드 기술로 최근에 2018년 1월 달에 나왔던 느낄 수 있는 피부. 이제 로봇도 느낄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의족과 의술을 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끝에 피부를 다는 거예요. 인공장기, 인공의족 같은 데다가 이 피부를 달면 촉감이 느껴져요. 그 기술에 실험실 레벨을 성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임상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족과 의술도 이제 느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좀 다리가 아파요. 왼쪽 다리가 아프면 이거 삼성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오른쪽 다리는 LG 거 서로 다른 다리를 바꿔 쓸 수 있고, 나중에는 인공장기까지도 간이 좀 안 좋으면 종근당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자, 이거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여기서까지 해서 자 20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변할 것 같다. 손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짧게 하려고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많은데 영화 한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오스톰 보셨나요? We can control our weather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거냐면 기후변화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거대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그리고 기후 이런 거대과학들, 그리고 가속기, 핵융합 이런 것들을 거대과학이라고 하는데, 거대과학에 우리나라가 관점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대과학 연구를 하면서 이런 기후 컨트롤 기술도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적절한 위성도 띄워야 되고 인공광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보셨죠? 미세먼지 줄이려고 인공광으로 실험하는데 실패하고 있죠. 실패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성공을 하겠죠. 그게 과학기술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2050년에는 분명히 변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 노동 가치,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세상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20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다 해야 되고 후배들이 할 것까지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해야 돼요. 제가 40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강의할 때도 40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코딩 시작하십시오. 그게 뭐라고?
코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세상을 얘기할 수 없다. 이해라도 해라. 여기 코딩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교육 커리큘럼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코딩을 시작해라. 20대들 다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코드가 짜지는지 이해해야 로봇에게 일자리를 안 뺏기고 그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050년의 주요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들은 첫 번째 무료화되는 의식주,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결국은 에너지가 공짜로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패널이 50%의 효율을 낼 때는 조만간 다가올 텐데 물론 마의 장벽이지만 낼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정부에. 태양이 니네 거냐? 왜 세금을 받냐? 전기를 공짜로 달라 또는 반으로 깎아달라. 그러면서 계속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픽 같은 신소재의 이제 경량화도 있고 공공물자가 무료에 가깝게 되는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 기본소득을 간단히 얘기하면 10년 전부터 시작한 이제 이데올로기가 줄어들면서 이데올로기가 깨지는 세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운동인데 인간이어서 고맙다 태어나주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100년이라면 100년 동안 한 달에 150만 원 주면 좋겠다. 왜? 그걸 기본소득으로 잡고 그동안의 이윤들을 재배분을 하다 보면 그 기본소득이 결혼을 하면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아이를 낳으면 450만 원, 둘을 낳으면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운동입니다. 물론 공산, 사회 이런 느낌이 들지만 계산 방식은 디테일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에요.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할 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거대 골리앗 회사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 2050년에는 1일 생활권이 되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살까지 사는 그리고 과연 결혼을 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세상이 오게 되고 결국은 우주를 갔다 오게 되는 세상.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 기후변화 시대 이런 이유노말, 포스트 휴먼, 업직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창의, 융합,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가게 돼 있고 창의형 인재, 융합형 인재, 소통형 인재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연결. 어떻게 이들을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Connec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눈을 감으세요. 이기봉 교수님, 저기 양대엽 교수님 앉으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옆 사람의 손을 딱 잡습니다. 지금.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눈을 잡으세요. 스스로하지 마시고 잡으세요. 눈을 감고 잡으세요. 옆 사람 손을 딱 잡고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 둘, 셋.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손 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느낌, 우리가 모르는 무엇. 옆 사람 손을 잡았더니 땀 때문에 끈적거리고 옆 사람 손을 잡았더니 따뜻하고 아니면 차갑고 그리고 설레이고 한 번도 안 해본 요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라고 합니다. 창의는 창조와 다르죠. 창조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의는 지금 이 느낌, 뭔가 안 해봤지만 연결을 통해서 시도하는 그 쿵딱쿵딱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창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란 그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다음 시대를 예측했던 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20대 청년들한테는 부모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국가의 얘기를 하세요. 돈 달라고.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 골목식당의 백종원 대표가 붕어빵을 보다가 붕어빵 판만 넣어서 파는 걸 보고 그 안에다가 크림치즈도 넣어보고 고구마도 넣어보니까 그 붕어빵이 지금 대박이 났어요. 경희대에 있는 붕어빵집. 한번 해보고 싶을 때 해야 되거든요.
뭔가 탁 떠올랐을 때 해야 되는데 엄마는 갑자기 엄마 나 대박 아이디어 봤어. 붕어빵집을 붕어 거기다가 팥을 넣는 게 아니고 크림치즈를 넣으면 대박 날 것 같아. 엄마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마. 그렇죠? 하지 마. 그렇죠? 왜? 엄마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래 자식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 이거 10년 안에 해결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창이에요. 창이. 생각이 날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교수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면 하세요. 근데 요즘에 정부의 기회가 많아요. 청년이 창업하겠다라고 하면 들어주고 많게는 1억까지 아무 조건 없이 줘요. 그 아이템이 그럴듯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투자를 하냐면 100만 개 중에 10개만 나오면 돼요. 1000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되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났을 때는 부모 곁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교수님 곁을 빨리 떠나라. 제가 한 2명 내보냈어요. 이미 제 실험실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 가서 해라. 둘이서 3억을 빌리더라고요. 정부에. 그리고 청년들이 못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못 갚는 거죠.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의 키워드는 바로 긍정과 연결이에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인간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우리가 아틀라스가 될 수는 없잖냐. 아틀라스가 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설마 저 옆 사람이 나 죽이겠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연결. 그래서 옆 사람 손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애플이고 애플이 또 성장을 한 게 아이폰이 되죠. 아이폰이 되고 구글도 비슷한 형태로 연결을 통해서 긍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융합의 키워드로는 공감과 나눔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을 때는 우리 양대륙 교수님 이전 어르신들은 노란 봉투에 현찰을 받아왔어요. 월급 봉투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캐시가 왔다 갔다 하면 경찰이 떠요.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오는 날은 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에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었어요. 저희 집도 그랬고. 아빠의 월급 봉투가 오는 날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를 구울 때 옆집에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파트 벤틸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옆집이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공감을 해요. 그때 우리한테는 이 공감과 나눔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있었어요. 아, 옆집도 먹고 싶겠구나.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접시에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 옆집에 그걸 빈 접시로 돌려주나요? 아시잖아요. 뭔가 채워서 돌려, 고구마도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줘요. 그게 바로 공감 능력과 나눔 능력인데 이게 바로 융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빼고는 없어요. 공무원 빼고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십수를 해도 거기 가겠다는 게 편히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공무원 안 편해요. 더 어려워요. 삶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훌륭함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 융합 능력이 이 키워드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고 마지막은 소통의 키워드인데 이건 경청과 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수평적 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3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직업군 중에.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검경. 그렇죠? 소통이 안 돼요. 수평이 아니죠. 의사조직, 교수님들 조직, 저도 교수니까 교수님들 조직. 소통에 있어서 갑은 윗사람이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꼭 회사에도 갑들이 있고 그 조직들에도 갑들이 있는데 꼭 갑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이거 안 돼. 하지 마. 근데 신입사원이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 능력의 120%의 프로포저를 딱 제안을 해요. 그러면 윗사람은 부장이나 이런 갑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3년 전부터 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120%를 가져왔죠.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진심으로 가져왔는데 이 진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져갈 때는 덜 해요. 80%만 들고 가.
근데 부장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해봤어 하지 마. 그러면 또 세 번째 들고 갈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50%만 들고 가요. 그래? 우리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뭘 느낄까요? 아,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진심이 아닌 삶을 계속 살게 돼요. 그래서 갑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데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고 시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직된 사회, 특히 양반 사회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소통의 키워드를 많이 놓치죠. 그래서 수평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여러분이 살 미래에는 창의, 융합, 소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의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런 창의와 융합과 소통이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결국은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만들어내는 단어는 협업이에요. 협업,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혼자 하려고 그럴수록 늪에 빠지는 거죠. 지금 보는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어디서 봤어요? 영화 보신 분? 공부만 시켜요? 고대 화국과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서 정말 못 봤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 선장인데 이상한 행성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 철퍽철퍽한 게 물이 아니에요. 자성을 가진 액체예요. 그래서 그 행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할 때 쿠퍼 선장이 결국 빠져나오거든요. 이때 하는 말이에요. 다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쿠퍼 선장이 던지는 말.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늘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찾아서 그 행성을 탈출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스탠스예요. 아무라고 직업도 없고 모든 걸 다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 방법을 찾게 될 시대가 찾게 될 세대가 20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해야 돼요. 해야만 지속 가능한 후세대가 나와요. 우리 40대와 50대가 제일 미안해야만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밥을 굶게 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산업사회였어요. 근데 우리 40대와 50대들은 즐기고 받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화를 선물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화면은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시와 그림. 감사합니다. 세 마리를 꼭 그려 넣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네, 고민을 당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뭐 시험만 하고 코딩을 배워야 되나요? 시험도 하고 질문 있으세요? 후배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답변해 드릴게요. 있나요? 많은 걸 느끼게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안 남은 입장에서 윤준열 교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가르친 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들, 좋은 학문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법, 뭐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래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나중에 돈 때는 그 위에서 간단한 아이디어 그거 돈 벌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라고 가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고 누군가는 할 거라고 지금 120번째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물론 기본 인프라를 여러분 교육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기초교육이라고 합니다. 대학 기초교육. 대학 기초교육이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죠. 그곳에서의 기초교육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고 전공에서도 우리가 살짝 불필요한 것들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무크 강의가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반 물리도 마찬가지고 일반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수님들의 노력을 그쪽으로 앵글을 살짝 바꾸면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과 과목을 개발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만 양보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100%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먼저 생각의 틀을 살짝 바꾸면 밑에 제자들이나 학생들은 더 큰 앵글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제 교과목을 제가 6과목 정도의 교과목이 있는데 절반 이상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기존 교육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틀을 전환을 하면 기존 인프라는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고 뛰어넘자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곳만 찾아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보셨던 이런 미래 세상에 맞는 앵글로 조금만 양보를 하시면 학생들은 한 사람이 양보하면서 모든 교수님들이 양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기초교육과 기본 공학교육을 뛰어넘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포인트.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세대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가? 네, 없으면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신진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많이 썼지? 이 자식아, 너 가방도 못 잡았어. 신발 새로 샀어.